너무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솔직히 뭐 방황했어? 우리나라에서 방황했어? 그냥 지금 사놓고 뭐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도 어떤 사람이 투자하냐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낼 것이고 여기서 더 발전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역사는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속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개인 투자자가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오르지 못한다. 그런 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투자를 오랫동안 하면은 과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따라하기.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사면은 무조건 주식이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 주식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거를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외국인들이 지분이 많고 이런 주식들이 과연 주식이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반반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개인들 투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주식이 많이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꼭 주식이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심플한 게 우리가 딱 보면 외국인 투자 비중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비중이 많다고 해서 이 주식이 우상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우하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그냥 그것도 뭐 전혀 뭐 그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외국인 지분만 보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의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파는 거는 누가 봐도 강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판 그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까지 외국인 순매수가 또 언제 들어올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예. 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꼭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아니고, 예, 그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주영쌤한테 지금 한 1억 원 정도의 목돈이 딱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긴 사는데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한 주가 57,300원 정도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가격 자체를 뭔가 좀 조금씩 이렇게 사면서, 만약에 1억 정도가 있다. 1억 정도가 있으면은 일단 포트폴리오를 짤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짜면 어떻게 하냐면 너무 조금씩 사면 포트폴리오 짜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는 2천만 원 정도는 뭐 삼성, 그러니까 비중을 딱딱딱 나눌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8천만 원은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면서 이제 조금씩 거의 하루에 한 주씩 계속 사들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2천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사고요? 2천만 원 정도로 뭐 삼성전자 뭐 한 40%, 뭐 현대차 20%라든지 최근에 뭐 많이 빠졌던 뭐 네이버, 카카오도 사고 2차 전지도 사고, 이제 제 성향에 맞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일단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딱 종목을 세팅하는 거죠. 종목을 세팅한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이제 천천히 사면서 지켜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딱 지금은 뭐 1, 2년 지나면은 뭐 꽤 괜찮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보통은 그렇게 1억 정도가 생기면 예. 처음에 2천만 원 산 다음에 이제 8천만 원 현금 있고 지켜보신다고 했잖아요. 예. 천천히 한 주씩 예, 사면서. 그러면 그래도 그 기간이라는 게 보통 어느 정도의 그 자금을 다 쓰게 되는 거예요? 8천만 원을? 8천만 원이요? 근데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사실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돈을 아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잖아요. 그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거는 금리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계속 쪼는 거거든요. 계속 쪼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이제 제가 봤을 때 물가가 만약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인데 만약에 5까지 떨어진다. 그럼 저는 좀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럼 5%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제 금리 더 안 올려도 되거든요. 유지만 해도 아마 점점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물가가. 그러면서 뭔가 이제 금리나 얘기 조금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더 사도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시기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시장을 지켜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뭐 공식처럼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식이 어렵죠. 왜냐하면 공식이 있으면 사실 얼마나 좀 간단하겠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시장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연 평균 수익률을 좀 어느 정도 목표로 가져가면 적당할까요? 저는 연평균 수익률이라기보다는 주식 시장의 이런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면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늘 이제 같이 공부를 하지만 자본주의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너무 두려워해요. 근데 저는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돈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돈이 두렵냐? 돈을 잘 모르니까 두렵거든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저도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하면 너무 두려웠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이 변동성이 뭐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뭐냐라고 하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도대체 이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다른 전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시경제를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주식 시장이 결국은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갖는 게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을 갖는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딱 들면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안정을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서 시장이 이렇게 어렵고 불안한 게 아니라 이 본질 자체가 불안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아까 이사님께서 얼마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식 시장을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은 너무 힘들죠.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속해서 주식을 지켜보면은 어떤 게 되냐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뭔가 이 돈에 대해서 알 것 같거든요. 알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기준이 생기면은 그 수익률을 넘어서 훨씬 더 뭔가 이 자본주의 살아가는데 노련한 느낌? 아까 말씀드린 게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경기 확장기에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왜냐하면 투자를 못해서 그리고 지금 경기가 지금 금리를 올리니까 줄어들잖아요. 너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뭐 금방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앞으로 뭐 30년 정도를 봤을 때 이런 구간이 화폐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최소한 5번, 6번 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시기를 잘 할 수 있으면은 뭐 몇 퍼센트의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많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옹 이사님하고 저희가 지금 주식시장을 지키고 있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주식시장을 보는 게 쉽지가 않죠.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식을 가져가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정말 모으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비로소 이제 점점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 진짜 장난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다. 약간 그런 말씀인 거죠. 나중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예. 96,000원 전고점을 뚫고 예. 몇 배 더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금리가 미국이 4.5까지 올리고 나면은 그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4.5까지 올라갔을 때 과연 글로벌 반도체 업체나 그 다음에 어떤 글로벌 업체들이 몇 개나 살아남을까?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10%까지 올라가고 회사채가 막 12%까지 올라갔을 때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 방심한 기업들은 이제 다 힘들게 되는 뭐 그런 관점인 거죠. 네이버도 46만 원에서 지금 16만 원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됐더라고요. 시가총액이 80조에서 25조까지 떨어진 거죠. 와, 그럼 16만 원에서 2배가 돼도 32만 원이면 46만 원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거네요. 그렇죠. 와, 진짜 많이 빠졌네요, 네이버도. 근데 그게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전에 사실은 오버슈팅한 거죠. 왜냐하면 1조를 버는 기업이 80배. 시가총액이 80배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은 상식적으로 카카오는 10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성장주라는 게 이런 그러면 거구나. 이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그 80, 100 뭐 이렇게 막 과열 구간으로 예. 뭐 이렇게 딱 그게 과열 구간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거의 딱 그 정도 막 80배, 100배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것도 필요해. 매도라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해야죠. 만약에 내가 이게 카카오가 전체에서 30%다. 이러면은 이거는 너무 올라갔어. 너무 심하니까 내가 한 20에서 15로 줄여놔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잘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예, 이게 왜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럼 비중이 확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이거는 너무 오버슈팅한 것 같긴 한데 하면서 주식을 다 팔아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이버 카카오도 만약에 아까 말씀 5%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오르나 떨어지나 그죠. 뭐 오르면 기분 좀 좋고 떨어져도 막 뭐 오른 거 다 빠졌네 더 빠졌네 약간 이러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한 30%다. 만약에 네이버가 50%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는 지금 잘못되고 못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그냥 뭐 우리나라의 좋은 회사에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은 그렇죠. 좀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바보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이버가 솔직히 뭐 망하겠어?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망하겠어? 그냥 지금 사놓고 뭐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많이 사신 분들은 떨어지면은 왜 속상할까요? 마이너스 돼서 저는 속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못 사잖아요. 그게 이제 속상한 거죠. 그리고 네이버가 고점 대비 70%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왜 이렇게 계속 주식이 떨어지냐면 반대 매매, 자동 반대 매매가 나요. 마진콜이 당하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지를 써서 막 산 거예요. 증거금 30%에 아마 신용융자가 10억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죠. 자동으로. 예, 신용 매매가. 그런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팔리기 때문에 완전히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사실 네이버도 지금,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 지금 35만 원에 사신 분들도 저는 전혀 걱정 없습니다. 그래요?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이버, 카카오 참 좋은 기업인데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이게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완전 산을 그렸다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근데 저는 네이버, 카카오는 그게 되게 익숙한 게 그 전에도 보면은 네이버가 항상 고점 대비 그 50%가 빠지는 게 몇 번이 많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그 가격이 작아서 그랬던 거구나. 예, 그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은 10년, 20년 차트를 보면은 항상 올랐다가 마이너스 반토막, 올라갔다가 반토막 나고 이번에는 좀 많이 올라가긴 했죠.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뭐 5년, 7년 박스권을 그릴 거다. 그래서 뭐 아무리 많이 올라도 3천, 뭐 2천에서 3천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면은 이게 저는 더 근본적으로 굳이 한국 주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막 신경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S&P 500을 그냥 계속 그냥 모아가는 걸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예.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근데 돈이라는 게 한쪽만 강할 수는 없어요. 한쪽만 강하게 되면 그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달러가 너무 강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입할 때는 좋은데 수출할 때 비싸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국 내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강달러가 굉장히 되면은 반도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이게 계속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또 환율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순식간에 돈이 막 돌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강달러가 될 상황이니까 그런데 돈이라는 게 늘 이제 밸런스가 있고 늘 이제 돌고 도기 때문에 약간 투자할 때 좀 중심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그 미국 주식은 우상향을 계속 그렸다고 하는데 막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몇십 년 동안 10몇 년 동안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그런 그래프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주식을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그 대공황 때랑 뭐 닷컴 버블 때 보니까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계속 그 지지부진하게 미국 역시도 횡보를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지수가. 그러니까 혹시 이번 장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진짜 뭐 2년 3년 후에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장기 횡보를 할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좀 두려운 것 같고. 근데 그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모든 경기가 다 침체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 상황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보다 엄청나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남만큼 열심히 꾸준히 살고 싶은데 왜냐면 그때 되는 그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나만 잘안 굉장히 되는 게 심플한 거죠. 아니라. 예, 나만 잘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전혀 심리적으로. 힘들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투자는 항상 미래에 대한 긍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을 하면 미래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앞으로 경기가 망할 것 같고 뭐 다 망할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투자냐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낼 것이고 여기서 더 발전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역사는 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결국은 긍정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건데 결국 투자라는 게 이제 불확실성에서 좌절을 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것을 끌고 가느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투자가 조금 더 눈에 보이죠. 과연 이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내 소중한 그 월급이잖아요. 나의 소중한 자산을 과연 내가 그냥 이제 보증하는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은 더 확실한 뭐 금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긍정에 투자할 것인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긍정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세상이 발전할수록 나의 부는 같이 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했지만 세상이 힘들어지면은 그냥 나의 부는 쪼그라드는 건데 문제는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업이 쪼그라들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다 힘들어지는 약간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그럼 너무 변수가 많고 미래는 진짜 알 수가 없지만 주영 쌤은 좀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도 대략 지금의 이런 좀 침체 분위기 많은 분들이 진짜 요즘 보면 주식 방송 댓글이 진짜 불과 한 6개월 전하고 또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쵸. 네, 완전히 다르죠. 그런 게 또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시점을 조심스럽게라도 예측을 한번 시점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금리를 최고점까지 올린 다음에 네. 금리를 이제 너무 힘드세요. 이렇게 하면 다 진짜 큰일 나겠는데요. 라고 내려줄게요. 생각하면서 좀 내려볼까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런 이제 다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동안 금리 인상 때문에 눌려왔던 주식들이 순식간에 반등하기 시작하겠죠. 실적이 나는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기간을 봤을 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연 물가는 언제 잡힐까? 물가는 도대체 물가는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가야지만이 이제 좀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물가가 잡힐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준금리가 4% 이상 된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났을 때 만약에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확실히 효과가 있네. 근데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럼 또 올려버려야 되는 거죠. 좀 보수적으로 예. 2024년 정도? 2024년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금리가 만약에 4%까지 올라가면 더 많이 올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돈은 벌써 움직여요. 그러니까 무릎은 아닌데 그러니까 바닥은 아닌데 이미 외국인들은 무릎에 다 사놓겠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 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진짜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환율이 1,550원 정도를 상단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올라봐야 10%거든요. 10%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그러니까 주식이 그러니까 그게 선반영한다는 거죠.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그거를 어떤 느낌이냐면 타이밍을 노리면은 어렵고. 근데 이 기업은 결국은 미래를 산업을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저희도 천천히 사면서 천천히 뭐 한 주씩 두 주씩 사다가 금리가 최고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안 빠져요. 외국인이 자꾸 사. 야, 이건 이제 환율 고점 찍고 반등하려나 그러면 조금 더 사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타이밍을 노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에 그렇게 그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선수들도 어려운 거죠. 못하죠. 그렇게 해서 트레이더 그런 분들도 쉽지 않은 거예요. 다 파산하죠. 그렇게 하면 다 파산해.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하면 옆에서 응원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될 수 없으니까 늘 항상 잘한다. 어느 순간 또 사라지거든요. 야, 멋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예, 응원해주면 돼요. 절대 뭐 이렇게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잘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다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